사회적 기업을 통해 월 40만 원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는 김윤석 씨는 얼마 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부모님의 부양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공개 동의서가 필요한데 왕래가 없다 보니 서류조차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설득을 시켰어, 부모님. 제가 동사무소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부모님이 안 넣었었어요, 결국은. 지난 2014년 2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모녀 사건 역시 30대 두 딸과 어머니가 부양 의무자로 얽혀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입니다.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기초보장제도를 개정해 이른바 세모녀법을 시행했습니다. 수급 기준을 다층화해 사각지대의 빈곤층을 끌어들이는 한편 부양 의무자를 부모, 자식, 사위, 며느리로 한정해 완화한 것이 골자입니다. 특히 자식이 사망한 경우 사위와 며느리의 부양 의무도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이 부모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 기준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여전히 100만여 명에 달합니다. 핵가족화에 부모 부양을 꺼리는 세태가 만연하고 있는 만큼 부양 의무자라는 기준이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양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부양 의무자들이.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부양할 형편이 된다고 부양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거든요. 세모녀법의 맞춤형 급여 역시 기준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개정법에는 기존의 최저 생계비였던 단일 기준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로 다층화했습니다. 하지만 새 모녀법 시행 이후 새로 지원을 받게 된 수급자는 35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24만여 명이 교육급여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계나 의료는 기준이 오히려 그대로거나 낮아지고 비교적 중요도가 덜한 교육급여만 늘어난 겁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그 밑으로 쌓이게 된 거죠.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43%라고 해서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거고요. 부양 의무제를 폐지할 경우 제도의 악용이나 10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난을 사회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주는 기초생활보장법. 지난해 기준 167만여 명이 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전히 400만여 명의 가난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